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스크 벗고 강의하는 게 3년 만이네요. 3년 만. 3년 만에 하고 되게 어색합니다. 이제 1차가 사실 제가 저번 주에는 조금 몸이 많이 아팠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너무 하도 많이 외부 활동하고 막 유튜브 찍고 막 그러니까 지금 몸이 하도 많이 맛이 가서 월요일 날 거의 쓰러졌어요. 그래서 저번 주 월요일 날 기절해가지고 병원 가서 수액 맞고 막 약 먹고 그래가지고 겨우 나왔거든요. 한 금요일쯤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러니까 2주차를 반복해서 그러니까 계속 할 건데 아무튼 지금 이거 문제도 문제인데 1차 접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접수가 끝났고 1차 접수 끝나고 좀 많이 나중에 이제 음, 1차 끝나고 몇 명이 받는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까지가 금요일 6시인가? 5시인가까지 6시인가까지가 이제 접수 기간이어가지고 정확히 금요일 날 16시 20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6,940명이 응시를 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뭐 대충 7,000명이라 치고 플러스 알파겠죠. 네, 뭐 7,000명이라 치고. 네, 뭐 여기다가 이제 사실 이 절대 금액은 절대 금액이래. 절대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응시율은 보통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충 뭐 한 5,600명 정도가 응시를 할 겁니다. 여기에 5,600명 응시를 하고 여기에 전년도 합격자. 사실 이 7,000명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7,000명이 전년도 합격자 포함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합격일 한 2,000명 했다 치고 뭐 기타 여러 명 빼면 한 5,000명이라 치고 80%에서 이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죠? 4,000명이라 칩시다. 4,000명이고 4,000명에다가 법령예관 면제자 한 300명 정도 합치면 대충 한 4,500명 정도가 응시할 겁니다. 응시할 거고 이것도 절대 숫자죠. 그래서 1차에서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1차에서 4,000명이 볼 거고 4,000명 중에 합격률이 30% 정도 난다. 그러면 1,200명 정도에다가 더하기 이제 면제자 300분 정도 보시거나 보통 여기에 전년도 합격생 2,000명 정도 합치면 대충 우리가 2차 올해 2차는 3,5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500명 중에 200명 안에 들면 돼요. 쉽죠? 쉽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3,500명, 그러니까 1차를 합격을 하고 전년도에 2 갈고 덤벼든 유해생들과 합쳐서 대충 한 15대 1 정도 합격률을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는 게 15명 중에 이번에 한 명이 뽑는다 칩시다. 늘 다 알잖아요. 여기서 이 15명 중에 15명을 한번 분류해 보자고요. 진짜 리얼 초시생 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부 안 한 사람 그다음에 공부 안 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한 사람 정확히 공부 안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공부를 못한 사람 같은 경우도 되게 다양합니다. 뭐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뭔가 집안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하다가 접는 사람 접었는데 아직 카운팅은 되어 있죠. 접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 취업한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면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1차까지 합격하고 처음에 다 할 것처럼 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와이프가 있다던가 애가 있으면 쉽지 않아. 이거 다 때려치고 한다? 쉽지 않죠. 그리고 진짜 각 잡고 하는 고시 모드로 하는 고시생들이 있습니다. 고시생들이 있어요. 비율은 그냥 내 달관법으로 하자면 보통 한 5 정도 될 겁니다. 3 정도. 이게 3 정도. 그리고 4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됩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게 합치면 5대1 정도가 되겠는데 5대1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있는 5는 이 영상 보시는 분 대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5는 진짜만 남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는 진짜들 5명 중에서 한 명의 우위를 겨뤄야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연령대도 낮아졌죠. 연령대도 낮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도 낮기 때문에 연령대가 낮은 거는 거의 정비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두뇌 회전이 빠릅니다. 반비례겠네요. 낮을수록 두뇌 회전이 빨라. 이거는 확실하죠. 이거는 과학입니다. 과학. 뇌세포가 생생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합격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그럼 우리 전략을 어떻게 쌓아야 되냐?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되냐? 결국에 우리 남은 거는 실, 이, 법이 남겠는데. 자, 1차를 만약에 자 지금 초시생이다. 곧 1차를 봐야 된다 하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죠. 보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도대체 유예생이다. 유예생이고 올해 시험을 본다. 그러면 현실을 말씀드리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꽉 잡고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세 개 중에 하나 꽉 잡고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세 개 중에 하나는 어떤 논점이 나와도 100점을 쓸 수 있겠다. 요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100점은 쓸 수 있겠다 하는 게 요걸 거예요. 어떻게든 쓸 수 있다. 어떻게든. 혹은 뭐 120분만 주면 다 쓸 수 있다. 요 정도. 진짜 얼리스. 진짜 최소한. 최소한. 실무는 뭐 답이 없어. 어차피 열의 9은 그냥 이거 끝날 때까지 모른 채로 합격하는겨. 합격해도. 중요한 건 요 이론이라는 놈입니다. 이론. 이제부터 여러분 이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론 공부하셔야 되고, 정의, 의, 요거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해서 외우시고, 만들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드세요. 내가 만들어준 거 전혀 쓸데없어. 왜? 내가 만든 정의랑 의를 합치면 내 책이 나와요. 그걸 다 외울 거야? 아니란 말이죠. 정의랑 의 300개, 400개. 절대 많지 않습니다. 감칙만 해서 한 40개 나오거든요. 최소 정의만 봐도 몇 개? 15개 있잖아. 16개인가? 거기다가 그 안에 있는 뭐 조건부 평가에 대한 의의라든가 현황 평가에 대한 의의 최소 40개. 실무 기준. 여기 없는 실무 기준에 있는 해설서에 있는 거 100개. 요것만 해도 150개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기타 법령 측에 있는 것들 하면 200개 그냥 나와요. 여기다가 플러스 우리가 이론적으로 진짜 이론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의의 뭐 이런 거 있죠. 뭐 시장 분석의 의의 이런 거, 지역 분석은 뭐 여기 있겠지만 아무튼 다 이런 거 합치면 3, 400개 그냥 나와. 그냥 진짜 그냥. 그리고 평가사 합격할 사람이라면 요 정도까지는 다 조사까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해생이 가져가야 될 포지션은 뭐냐면, 실무는 그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하고, 법규는 이게 돼 있다는 가정합니다. 요거 계속 가져가고, 이론을 계속 이제 암기 시작합니다. 암기. 이해를 지금 하려 한다. 그럼 시간 조금 늦었어요. 이해를 하고 싶다면 혼자 책 보지 말고 그냥 조금 된 거 있죠. 작년 거. 내 강의든 내 강의가 아니든 상관없어. 그냥 작년 거나 최근 거, 제일 최근 거 기본 강의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돌려. 1.5배속으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가야 돼. 그쵸? 그리고 이제 장수다. 동차. 여기서 말하는 동차는 동차생이다. 여기서 말하는 동차는 n은 3년보다 크고 같고, 그 다음에 1, 2차 같이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도 초시생이랑 마찬가지야. 지금 할 때가 시리버 하면 안 돼. 마찬가지고 장수생 뭐 n은 거의 5 이상. 이분들은 본인의 객관적인 본인의 실력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강의 다시 돌려요. 어차피 이분들 같은 경우 이 루트 다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기본 실력이라던가 그런 거 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명확하게 모르는 것 뿐이지 흔적은 있다고.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거는 장수생이야말로 지금 기본 강의 다시 돌려라. 기본 강의 다시 돌려라. 그리고 장수생한테 기본 강의 돌리려고 하면 되게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이 떨어진 이유가 운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다는 걸 인지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강의 다시 돌려라. 그리고 기본 서적이라든가 실무 기준 해설서 같은 거 싹 다 돌려라. 계속 돌려라. 요 정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자, 문제 1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무릎 1번. 현행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구분해 설명하시오. 그렇죠? 무릎 2번. 주택 재건축 사업 시 초과이익을 정의한 후 이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이유 설명하시오. 무릎 3번. 토지세가 전가될 수 있는 경우. 무릎 4번. 선분양과 후분양. 이거 기초 때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무릎 1번. 개발이익 환수 제도.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해서 말을 할 거면 그냥 당장 딱 생각나는 건 뭐 토지보상 정도 있겠죠. 또 뭐 있어요? 뭐 개부금 정도 있겠지. 개발부담금.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봅시다. 딥하게.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이유.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뭔가 좀 이상하죠? 되게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할 법한 워딩인데 왜 개발이익을 환수를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그럼 개발을 누가 하는가? 개발 주체. 이거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개발 주체가 토지를 건물을 만들었죠. 여기서 나오는 토지에다가 토지 100원에 건물 100원을 만들었는데 합해 보니까 일괄내 보니까 300원이 나왔어. 여기서 나오는 증가된 100원.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야? 하면 결국에 개발한 사람한테 간다는 겁니다. 사적이나 민간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정상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세금, 뭐 취득세, 뭐 이런 것들만 나오지, 그치? 근데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이때 이 노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개발 주체가 정부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부. 정부가 하는 경우는 개발이익 환수해야 돼. 왜?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개발 주체가 누구야? 정부 또는 국민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정부가 환수해야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을 예를 들면 토지보상 같은 경우가 지목 전, 현황 전이에요. 시세가 100원대였어. 근데 정부가 공익사업을 한대요. 공익사업을 해가지고 짜자잔 해서 여기 뭔가 뭐 500원짜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 들어간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300원이야. 그러면 100원짜리에다가 300원을 공사비 얹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얘는 합치면 400원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다 일치성의 원리 뭐 기타 여러 가지 원리 따라서 400원짜리가 500원 됐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전을 국가가 수용해가지고 이 땅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신도시를 만들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은평구 진관동 쪽에 있는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도 그 이랬죠. 뭐 개발지원구 오케이 그 논 좀 나중에 하고. 아무튼 요 더해진 100원 요게 이 정체가 뭐냐는 거지. 정체 뭐야? 바로 개발이. 정확히 말하면 2018년에 바뀐 워딩 그대로 말하게 되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의 변동이죠. 그렇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의 변동 같은 경우 이 개발이익 같은 경우 누가 먹어야 돼? 이게 만약에 공익사업이 아니야. 그냥 일반 그냥 민간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먹어야 돼요? 당연히 이거 개발한 사람이 먹어야지. 개발한 사람이 먹어야지. 근데 개발 누가 했다고? 정부가 했다고. 그래서 개발이익 배제의 논점이 왜 나오냐면 정부가 1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만든 이 과정에 사업인정고시 딱 때리잖아요. 이때부터 이 사업은 사업 인정이 됐다. 이게 고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동네 가격은 떡상하겠지. 500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300원, 400원까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인정 고시가 난 그날 바로 수용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업인정 고시가 나고 뭐 1년, 2년 뒤에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뭐 사업인정 연장 이거는 그냥 서브 논점이고 아무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100원짜리가 300원, 4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이 가격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변동을 다 반영을 해야 되냐 이거지. 아니라는 거죠. 이때 토지는 뭐예요? 우리 시각이 자본재죠. 토지지만 자본재. 토지라는 자본과 건물이라는 이 자본을 합쳐서 이런 상품이 생겼는데 상품이 생겼어. 매출 누구한테 기속된다? 정부한테 기속된다는 거죠. 정부에서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토지보상법이나 법 아시죠? 법 67조, 뭐 헌법 23조, 3조, 기타 여러 가지 법 조항에 따라서 칙 23조도 그렇고요. 그거에 따라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 가격의 변동은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토지주는 근데 이걸 인정해도 좀 문제야. 토지주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100원짜리가 500원짜리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먼저 개발자의 논리인 거고, 자 그럼 피수용자의 입장에서 봅시다.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얼마인지 상관없어 사실. 없고, 그러니까 보상 투기 혹은 투자한 사람 빼고는 자 토지 입장에서는 전이야. 농사 잘 짓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나라님이 와가지고 내 거 또 뺏으려고 하는 거야. 강제
수용. 나라님이 와서 딱 뺏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 100원짜리인데 만약에 개발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라면 알받기가 되잖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알받게 되죠. 근데 정부에서는 그놈의 공사이익 형량을 갖고 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공익이 지금 너가 그 상실하는 당신의 상실하는 재산권이 뺏기는 것에 대한 피해보다 공익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국가가 판단해서 확 뺏어버리는 거라는 거. 그러면 알받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100원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 빼고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해서 넘겨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보상하면 낮게 주던데 왜 플러스라는 표현을 써야 하면 이해를 못하는 게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에 공익사업 들어가면 500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 500원은 국가 가격을 올린 거죠. 국민의 세금으로 가격을 올린 거죠. 이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걸로 주니까 사람들이 보상사업은 되게 가격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변론을 하고 개발이익 환수되는 이유 물음 다시 볼까요? 물음 1번 지금 답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해설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드릴게요. 일단 현행 개발이익 환수제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지금 뭐 개부금도 있고 토지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해설지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살짝 섞여 있네요. 자, 물음 2번 주택 재건축 사업 시 초과이익을 정의한 후 이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재건축 사업 시 초과이익, 재건축 사업 시 초과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물음 2번. 자, 재건축 초과이익 같은 경우가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게 살짝 법이 좀 충돌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정비 사업이 이제 재개발이랑 재건축이 있죠. 자,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가 뭐예요? 자, 정리해서 다시 할게요. 정리해서. 자, 물음 2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걸 한번 풀어 설명하라고 제가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이걸 알려면 일단은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평가사 수험생들은 잘 아는데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일률적으로 재개발은 공익사업이고 얘 사익사업이다가 아니죠. 이게 아니야.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더 공적 느낌이 조금 강하고 재건축은 사적 느낌이 강하다가 맞는 거지.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제 갈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달동네 같은 데 가봐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고 도로가 이렇게 막 지 마음대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고 싹 다 계단도로에다가 주택들이 이렇게 막 지 마음대로 이렇게 돼 있죠. 막 그냥 아무런 건축 계획 없이 그냥 막 서 있잖아요. 그쵸? 되게 안 좋다고. 기반 시설이 되게 노후화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 동네 사람들이 어깨 걸고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물론 뭐 지정고시 하겠지만 어려운 거 빼고 조합을 만들어. 조합을 어떻게 만든다?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김씨, 이씨, 박씨 해가지고 어깨 걸고 조합을 만듭시다. 이거 조합을 만든 다음에 쭉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도로 있지, 도로. 첫 번째 논점. 이 도로 어떻게 할 건데? 국가 땅이야. 그래서 등기 때 보니까 서울시 거야. 그럼 서울시도 조합을 해줘야 돼?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또 두 번째 논점이 뭐야? 이거 만약에 싹 밀고 요렇게 이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도로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놓고 도로도 이렇게 놓을 거야. 이렇게 도로 놓을 건데 문제는 자, 이 도로 새로 만들 도로 있죠. 도로, 공원, 도로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누구 돈으로 할 거야? 다 조합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이 이 서울시 땅을 사서 그 다음에 싹 밀어버린 다음에 도로도 지들이 깔아야 돼. 그렇게 기반 시설을 본인들이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일정 부분 국가의 힘을
줄 필요가 있다. 국가에 힘을 줄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조합 설립과 같은 의미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그래서 우리 25회 법규 문제 1번에 나왔죠. 25인지 26인지 헷갈리네. 나왔죠.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에서 강학상 특허냐, 강학상 이인가냐 여기 나왔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완전 법적 그거여가지고 현실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특허라고 봅니다. 사업인정이랑 뭐가 달라? 국가에 힘을 주는데 이 국가에 힘을 주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수용권입니다. 강제로 땅 뺏을 수 있다. 강제로 땅을 뺄 수 있다는 이 수용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앞집 건너집 김씨가 응 나 안 할 거야라고 안 할 거야 조합 안 할 거야 해도 강제로 일단 100%다 조합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에서 이 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게 강제로 남의 땅을 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강제 수용 논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게 된다면 결국에 아까 말한 대로 100원짜리가 지금 시세가 500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앞집 김씨가 받는 금액은 100원 플러스 알파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 왜? 이때 사업인정이 났어. 조합 설립이 나고 이때 뭐 실시계 그래 뭐 아무튼 뭐 사업인정 고시가 나타쳐요. 실시계인가 고시가 있었어 이때. 예를 들어서 이때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때 이후는 뭐 정상지가 상승분만 반영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토지보상법의 논리이다. 자, 내 주장과는 상관없이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의 핵심 테마인 재건축 같은 경우가 재건축은 사적인 게 크다고. 기반 시설이 노후가 되지 않았어. 우리 반포나 잠원 쪽에 있는 이렇게 있고 여기가 한 리버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대충 이쪽에 있는 데 있죠. 이쪽에 있는 데를 쏙 보게 되면 크게 딱 그려보면 여기에 탁 바둑판처럼 탁 잘 돼 있어. 잘 돼 있고 예, 거의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 도시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엄청 크게 있죠. 뭐 반포 뭐씩 있잖아. 이것들이 이제 재건축 한다는 거죠. 얘는 기반 시설이 노후가 되지가 않았어. 가보면 되게 땅 잘 돼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재건축한다. 그런 거 뭐예요? 내가 내 돈 주고 내 아파트를 밀어서 새 건물을 내가 짓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합은 뭐냐면 동네 아파트 주민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5층짜리 집에 쳐봐요. 왜 이렇게 돼 있어? 5층 돼 있으면 아파트 예를 들어서 한 동짜리 아파트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여기 있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쭉 다 모이겠죠. 모인 다음에 자 우리 이 건물 부시고 뭐 자이 지읍시다. 네, 그래서 딱 어떤 사람이 딱 용역을 받아왔어. 그래서 이렇게 용적을 다 먹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할 거야? 요 나머지 부분은 팔아서 뭐 돈을 남기시다 해서 수익을 만들자 한 거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 헷갈리는 게 얘는 공통적인 사업입니다. 사업. 뭔 사업? 수익 빼기 비용. 모든 사업의 구조는 어떻게 된다? 수익 빼기 비용의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팔자는 거야. 이 빨간색 부분이 뭐야? 분양하자는 거지. 그래서 분양 아파트로 가는 거죠. 이 노란색 부분 뭐예요? 노란색 부분은 그래 조합원 아파트가 되는 거지. 물론 가장 좋은 동층호 향이 좋은 곳은 다 조합원이 먹지만 그냥 우리 시각적으로 그냥 쉽게 봅시다. 한다는 거죠. 분양 아파트를 해가지고 수익을 먹읍시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 또 개 중에는 응 싫어 나 안 할 거야 하기 싫어 야 내 나이가 70인데 지금 이거 해가지고 내가 뭐해 또 안 할 거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응 나 알바끼 할 거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재개발 조합에 준 것처럼 국가가 얘한테 수용권을 주냐? 어림도 없지. 수용권이 어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니네 아파트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죠. 그쵸? 여기서 첫 번째 나온 논점 뭐 있어? 미동이자에 대한 매도 청구권. 매도 청구권을 하면 이게 뭐야? 우리 법상 형성권이죠. 이때 기준 가치는 시가. 첫 번째 논점 시가가 시장 가치냐. 소논점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때 개발이익 넣어야 되냐. 근데 판례는 어떻게 말한다? 당연히 오케이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대신에 구체화되지 않고 조합원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미실현된 것들은 이제 반영 안 된다는 거지.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에 해도 어차피 얘네가 지금 이 아파트가 종전에 5억에서 재건축한다니까 15억이 됐어. 미동의한 사람들은 뭐예요? 동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재건축 조합원들은 겁나 열심히 홍보 때렸을 거 아니야. 뭐 TV에도 내보내고 뉴스도 내보내고 뭐 플랜카드도 만들어가지고 와 드디어 우리가 뭐 건축 뭐 진단 뭐 통과했습니다 이런 거 하고 할 때 그
이동한 사람, 미국 사람들, 나 안 할 거야, 알바끼 할 거야 하는 사람들도 거의 한 14억 수준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거지. 최소. 왜? 수용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이 겁나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재개발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재개발은 사람이 많아서 그래. 동네를 가로프니까. 그래서 이런 이권들이 있다. 이권들이 싸운다. 요 정도 아시면 되고. 자, 그러면 결국에 그러면 이제 다시 핵심으로 돌아와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왜 해야 되냐? 아니, 내 땅에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데 여기서 나온 수익 빼기 비용 이 순수익이잖아. 순수익을 그래 국가가 먹고 뭐 은행이 먹겠지. 내가 먹을 거 아니야. 국가가 뭐 일정 떼주고 은행 떼주고 나가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더 줘 해버리는 거죠. 요만큼만큼 내 거는 요만큼이 빠지죠. 그럼 요만큼 줘야 한다는 거야. 왜 내가 내 땅에 내가 내 돈으로 내 사업을 했는데 왜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국가에 줘야 하냐는 거지.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2019년 12월 24일인가요? 그때 이제 합헌이 났죠. 위헌 소송까지 갔지만 합헌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정비가 다 되긴 했는데 글쎄요. 요즘에 아파트 하락기에 있어서 출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 초과이익이라던가 개발이 관련해서 토지 보상에 엮어서 내면 참 좋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물음 3번. 토지세가 전가될 수 있는 경우. 물음 3번. 토지세 전가. 자, 토지세가 전가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부동산 공급은 이렇게 돼 있다고 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세 같은 경우가 알죠? 더 탄력적인 사람이 덜 영향을 받습니다. 그쵸? 아시죠? 더 탄력적인 사람이 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원래 물리적으로는 완전 비탄력적인 이 토지 공급의 특성에 따라서 토지세 전가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전가가 되는데 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전가가 일정 부분 상쇄된다. 왜? 전 세계에 이 토지는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한 토지지만 용도적으로 열 몇 개 쓸 수 있다. 뭐 PC방 쓸 수 있고 뭐 편의점 쓸 수 있고 뭐 전 쓸 수 있고 이마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다면 이때 용도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가 비탄력성이 많이 완화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물은 4번 선분양 후분양은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문제 2번 볼게요. 27회 문제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27회 문제. 감정평가사 갑은 을 주식회사가 소유한 세무세무동 1번지 소재 업무용 빌딩과 세무세무동 1-1번지 야지상태 소지에 대하여 재무보고 목적의 감정평가 진행하려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번 본건 감정평가 기준가치는 무엇인지 그 개념에 관한 설명하시고 시중과 시장가치 기준가치과의 관계. 자, 재무보고 목적 감정평가 원칙이 뭐죠? 공정가치죠. 그쵸? 시장가치 기준 원칙과 뭐예요? 예외. 그러면 기술적으로 공정가치부터 쓰는 게 아니라 물음 1번 보시면 시장가치부터 쓰고 쓰는 겁니다. 원칙은 시장가치니까. 조건평가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 원칙은 현황평가임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쓰는 겁니다. 그죠? 공정가치 의 써주시면 되고요. 시장가치 기준 원칙과의 관계 같은 경우가 공정가치와 시장가치 같은 경우가 공정가치와 시장가치가 어떤 관계에 있냐 하면 얘가 원칙이죠. 감정평가사들은 이게 원칙이야. 회계사들은 이게 원칙이겠지만 원칙이고 우리 공정가치의 그 정의를 그대로 보게 되면 합리적인 양 당사자 간에 오케이 하면 돼. 시장가치는 통충 대정신성까지 가죠. 시장 조건이 다릅니다. 얘는 그냥 합리적인 양 당사자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시장가치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시장 조건이 달라요. 조건이 달라. 합리적 양 당사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드는 예시인데 내비게이션 업체가 있고 카카오가 있어요. 내비 업체가 있고 카카오가 있어. 이 내비 업체를 시장에 팔면 100원이야. 근데 카카오가 200원에 사겠대요. 그러면 양 당사자가 오케이 했죠? 그럼 얘는 재무상태표에 2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가치로 오게 된다면 카카오가 200원을 제시한다 해도 얘가 100원은 그대로 100원입니다. 이게 가장 크죠. 이 200원이 뭐예요? 카카오가 얘를 합병을 해서 500원짜리 회사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요 증가되는 걸 반영했다.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비업체 같은 경우도 카카오가 아니면 뭐 100원, 뭐 빵원 낼 수 있겠죠. 근데 카카오에 파니까 더 비싸게 파는 거지. 결합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물음 2번. 갑은 세무세무동 1번지 소재 업무용 빌딩에 대하여 DCF를 적용을 한다. 이때 적용할 할인율과 최종 환원율 관계를 설명하고 업무용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과 관련하여 양자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자, 할인율과 환원율입니다.
그만할게요. 이거 이제 환원율과 할인율 비교 분석하는 거 그만하겠습니다. 아시죠? R은 R만한 수치 모델. 최종 환원율이 뭐냐 하면 캐시플로우 1기, 캐시플로우 2기 쭉쭉 해서 캐시플로우 5기까지 있을 때 우리가 할인 어떻게 한다? 1 플러스 R. 그래서 1 플러스 R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캐시플로우 6기에다가 1 플러스 R 한 다음에 나누기 R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입 비용을 여기서 빼도 되고 나중에 할인을 빼도 되고 상관없고 아무튼 요런 공식이 되는데 결국에 얘네 둘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건 뭐예요?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르냐 요 정도 설명하시면 되는데 해설지 보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3번 그 밖의 요인 보정은 스킵할게요. 문제 3번 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표준공시지가 조사평가 등 향후 감정평가 활동도 점차 필요 없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논하시오. 자, 실거래가 신고 되니까 표준지 활동이 없어진다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 평가사 수험생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지만 실제로 되게 많은 곳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공시지가 등 여러 가지 활동인데 우리가 활동이라고 하면 되게 많으니까 시장가치 결국 이제 토지보상법상 적정가격 그리고 표준공시지가 같은 이제 가격공시법상 이제 적정가격 있고 이것들이 결국에 이것은 얘네 그냥 관계를 설명하시고 이게 이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할 것이다 라고 하겠지만 얘는 결국 목적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금액을 산정하려면 결국에 평가사의 전문성이랑 역량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답안지 잠깐 볼까요? 그러면 실거래 가격 의 적고 시장가치 적정 가격 적고 주장의 타당성 같은 경우 적으시면 되는데 부동 특성에 따른 타당성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신고돼도 평가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부동산 특성입니다. 개별성이죠 사실 핵심은 얘 다르고 쟤 다르고 이놈 다르고 저놈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답안이 쓰지 않았지만 이제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4번 볼까요? 자, 대지 사용권을 수반하지 않은 구분 건물의 감정평가 방법. 자, 대지 사용권을 수반하지 않는 감정평가 방법.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 평가 원칙이 뭐죠? 구분 건물 원칙. 거삽이죠. 왜 거삽일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분 건물은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 평가 어떻게 원가법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구분 건물은 집합 건물 어떻게 돼 있죠? 이 중에 일부분 똑이죠. 근데 얘가 공중에 서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요? 토지 플러스 건물이라고요. 의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합 건물이나 구분 건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만 똑 떼가지고 토지라는 표현을 그냥 대지 사용권, 대지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건물은 그냥 건물 해가지고 이 일괄에서 어떻게 얘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겠다. 얘를 특정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할 때 토지 플러스 건물로 하면 말이 안 되고 얘만 특정해서 층별 효용비, 향별 효용비 등을 반영한 구분 건물로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없어. 얘가 없다고. 어떻게 해요? 얘가 없으면 원칙이 뭐야? 그냥 건물이지 뭐. 건물 평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평가로 가게 됩니다. 간단하죠?
건물평가 원칙이 뭐죠? 원가법. 건물평가의 원칙은 원가법입니다. 됐죠? 근데 문제는 이걸로 평가하는 경우가 없다. 예외가 뭐야? 예외가 대지권 전제로 해서 평가합니다. 대지권이 있는 것처럼 전제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왜? 이거 공중에 띄어 있을 수 없잖아.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뭐가 있냐면 국공유지시설. 그래서 대지권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전제해서 평가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대지권 전제 평가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이제 지적 미정리. 보통 이런 경우 신도시나 이제 뭐 하남 신도시라던가 뭐 이런 데 되게 많아요. 보면 집안이 막 섞여 있어. 아직까지 섞여 있고 건물은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 사실 나중에 뜩 보면 이렇게 이쁘게 땅을 자를 건데 아직 이렇게 개판으로 돼 있다고. 이러면 없다고. 지적 미정리. 추후 대지권 정리 적정하게 정리할 거 전제로 한다. 두 번째, 대지권 전제로 평가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지적이 미정리 되는 경우가 있고 소송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정 대지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양을 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런 것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귀 제시, 조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만 더 진행해서 보면 조금 어려운데 하나만 더 추가해서 볼게요. 국공유 지상인데 재건축 들어가, 정비사업이 들어가. 정비사업 들어가면 신발생이랑 그러니까 특정 무허가 있죠.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대충 89124. 서울은 89124고 부산은 88년도였던 것 같은데, 이 이전에 있는 거는 이제 특정 무허가라고 하죠.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그래가지고 얘는 국공유 지상에 있지만 이렇게 지금 건물이 있는데 얘가 국이야. 이거는 몰라, 누구 건지 몰라.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대충 50회배래. 50회배인데 얘는 89년 1월 24일 이전에 있어요. 얘는 깍지권이 생기죠. 얘는 평가 어떻게 해? 50 곱하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거사비로 가야지. 그래서 해설사 보면 거사비로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평가를 해보면 알아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확실히 열공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여러분. 3개월만 그냥 자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